1753년 겨울 영조 치하의 한양 가회방 명문가 청풍 김씨 가문에서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이름 없는 이 소녀는 훗날 효의왕후 김씨라는 이름으로 조선의 정궁에 오르게 됩니다. 아버지는 김시묵, 어머니는 남양홍씨, 외가는 남인계열 정통 성리학의 후예들로 조선 후기 대표적 문벌 귀족이자 이미 명성황후 김씨를 낳은 종친 집안이었습니다. 1761년 그녀의 나이 겨우 9살. 조정은 왕세손 이산의 배필을 찾기 위한 삼간택을 열고 최종적으로 이 소녀는 정조의 세손빈으로 간택됩니다. 당시 정조는 10살, 그녀보다 1살 연상이었습니다. 한중록에 따르면 영조는 다른 후보 윤득양의 딸을 염두에 두었으나 사도세자는 김시묵의 딸을 고집했다고 합니다. 결국 왕세손빈으로 간택된 효의왕후는 1762년 2월 2일 가례를 치릅니다. 하지만 그 앞날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간택 직후 천연두가 돌았고 효의왕후와 정조 모두 앓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병세는 순했고 하늘과 조상이 몰래 도우셔 차례로 천연두를 보내니 나라의 큰 경사라는 한중록의 기록은 조선왕실이 얼마나 이 혼례를 경사로 여겼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 축복은 곧 시련으로 바뀌게 됩니다. 가례를 올린 지 불과 넉 달, 1762년 윤 5월 21일, 정조의 생부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혀 죽는 이모화변이 벌어집니다. 효의왕후는 이제 막 10살의 아이였습니다. 시아버지의 충격적인 죽음을 목도해야 했던 그녀는 이 사건을 평생의 비극으로 간직하게 됩니다. 효의왕후 행장은 장원세자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내가 가장 많은 은혜를 입었다고 눈물을 흘렸다는 기록을 남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 당시 영조는 해경궁 홍씨와 효의왕후에게 각각 친정으로 나가 있으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나 어린 효의왕후는 시어머니 곁을 지키고자 자진하여 함께 나갔으며 이는 영조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고 합니다. 이것이 그녀가 훗날 궁중의 어른으로서 신뢰를 얻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1776년 정조가 즉위합니다. 효의왕후는 혼인 14년 만에 드디어 왕비의 자리에 오릅니다. 하지만 이 새로운 시작도 희망으로 가득하진 않았습니다. 가장 큰 짐은 후사였습니다. 당시 조선 왕비의 역할은 단지 왕의 아내가 아닌 나라의 대를 잇는 존재로서의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조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지 못했던 효의왕후는 점점 압박에 시달리게 됩니다. 한중록에는 당시 상황이 비교적 상세히 묘사되어 있습니다. 세손빈 시절 고모 화은옹주가 정조와의 사이를 집요하게 방해했고 귀준에는 세손이 아들 못 낳을 병이 있다더라는 헛소문까지 돌게 됩니다. 화은옹주와 그녀의 시댁 김기준은 후계 계승을 정치적 무기로 활용하며 정조를 압박했고 이 틈에서 효의왕후는 철저히 침묵을 선택합니다. 당시의 이간질과 방해는 단순한 궁중 내의 갈등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정조와 효의왕후가 부부관계조차 제대로 맺기 어려울 정도의 정치와 권력의 심각한 방해였습니다. 효의왕후는 말없이 그 상황을 견뎌냈고 해경궁 홍씨와 함께 정조의 외곽을 단단히 지켜주었습니다. 정조가 즉위한 이후 주변의 방해 세력들은 점차 제거되었습니다. 김기준은 흑산도로 유배되었고 정치적 수장 역할을 하던 홍구경 역시 실각합니다. 이 과정에서 효의왕후는 의연하게 대처하며 정조의 신뢰를 얻게 됩니다. 이후 한중록의 정조의 효우 편에서는 중전과의 관계를 회복하시어 활약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부부관계는 세손 시절보다 훨씬 신뢰와 존중 위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곧 행복을 의미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무리 관계가 회복되어도 후사는 여전히 없었습니다. 왕비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자책은 깊어졌고 이것은 곧 효의왕후 인생 최대의 고비로 연결됩니다. 1787년 효의왕후는 임신한 듯한 징후를 보입니다. 정조는 크게 기뻐하며 산실청 설치를 명합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나도록 출산은 없었습니다. 결국 1788년 산실청은 철수됩니다. 정조실록과 천릉지문에는 이 사건을 상상임신으로 기록합니다.
이는 단순한 오해나 착각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만큼 후사가 절박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앞서 정조가 총애하던 후궁 의빈성 씨가 중전께서 아직 자식을 낳지 못했기에 감히 승은을 받지 못합니다라며 정조의 접근을 거절했다는 기록이 있듯 궁중 모두가 효의왕후의 출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효의왕후 역시 이 기대를 버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상상임신이라는 비극적 오해는 누구보다 강한 책임감과 압박 속에 살아야 했던 한 왕비의 슬픈 자화상이었습니다. 1789년 수빈박 씨가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이는 훗날 순조가 되는 이공이었습니다. 정조는 곧장 교지를 내려 수빈이 낳은 아들을 중전의 아들로 삼는다는 명을 내립니다. 이 결정은 단순한 입양을 넘어 효의왕후의 존엄과 위상을 지키기 위한 정조의 의지이기도 했습니다. 효의왕후 행장에는 이렇게 전합니다. 수빈이 낳은 아들을 중전의 아들로 삼으라 하셨으니 이는 곧 큰 윤기를 정한 것이다. 즉 이 입양은 법적으로 후계를 정립함과 동시에 중전에게도 자식이 생겼다는 형식적 완결을 부여했습니다. 효의왕후는 이 아이를 친자식처럼 돌보며 양육합니다. 사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왕비로서의 책임을 다한 셈입니다. 후궁이 낳은 아이를 왕비가 기르는 것은 조선의 오랜 관례였습니다. 그러나 효의왕후는 그 의무를 넘어서서 진정한 모성으로 순조를 대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순조 역시 생모 이상으로 효의왕후를 깊이 따르게 됩니다. 효의왕후는 정치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존재감은 그 조용함으로 더 확고했습니다. 당시 조정에서는 중전의 병을 걱정하며 좋은 의원을 구하자는 제안도 있었으나 이마저 정치적 공격으로 왜곡되곤 했습니다. 정조 제위 중 의원 박재원이 중전의 병을 치료하려 하자 홍구경이 이를 대놓고 모욕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효의왕후 행장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효의왕후는 못 들은 채 하고 여유롭게 대처하였으며 정조는 그를 더욱 아꼈다. 정조가 홍구경과 거리를 두게 된 데는 정치적 계산만이 아니라 이런 중전의 태도도 중요한 결정적 계기였습니다. 그녀는 모든 상황에서 침묵과 단호함을 선택했습니다. 후궁 원빈홍 씨가 입궁했을 때조차 효의왕후는 6월의 더위를 핑계로 인사를 피했을 뿐 공개적으로 감정을 표출하지 않았습니다. 홍구경이 중전을 해하려 했다는 야사도 전해지지만 정황상 효의왕후는 어느 순간에도 자신이 직접 나서서 충돌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모든 것을 품고 견디는 방식으로 궁중 권력을 대응한 것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효의왕후가 다른 후궁들과도 각별한 관계를 유지했다는 점입니다. 특히 의빈성 씨와의 우애는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의빈성 씨는 2차례나 정조의 승은을 거절하며 세손빈이 아직 아이를 낳지 못했기에 감히 승은을 받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녀의 진심은 효의왕후를 향한 존중이었고 효의왕후 역시 의빈의 죽음에 깊은 슬픔을 표현했습니다. 어제 의빈 묘지명에는 의빈이 죽은 날 중전의 울음은 친자매를 잃은 듯하였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는 단지 궁중 내 인간관계를 넘어 효의왕후가 어떤 사람인지를 가장 잘 드러내는 장면 중 하나입니다. 화하농주처럼 그녀를 노골적으로 괴롭힌 이들도 있었지만 효의왕후는 조용히 견디며 예를 다합니다. 심지어 화하농주가 죽었을 때는 수의를 보내며 예우를 다했습니다. 그 품격 있는 태도는 주변인들을 감화시켰으며 정조와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1800년 6월, 정조는 48세를 일기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납니다. 조정은 충격에 빠졌고 백성은 통곡했습니다. 그러나 누구보다 절망한 이는 바로 효의왕후였습니다. 정조는 생전에 존호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효의왕후 역시 그 어떤 존호도 받지 않겠다고 고사합니다. 그녀는 다음과 같이 언서로 밝힙니다. 선왕께서 받지 않은 바를 어찌 내가 홀로 받겠는가. 지금 이 미망인이 존호를 받는다면 다른 날 선왕을 뵐 면목이 없다. 이 고사는 형식적인 겸양이 아니라 정조를 향한 일관된 예와 의리의 표현이었습니다. 이는 조선 역사상 유례없는 강직함으로 조정의 신하들조차 감탄하며 다시 존호를 청하지 않았습니다. 정조 사후 순조가 즉위하면서 효의왕후는 왕대비가 됩니다.
그러나 권력의 중심은 정순왕후 김씨와 노론벽파로 넘어갔고 효의왕후는 다시 궁궐의 한복판에서 조용한 그림자가 되어 살아갑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대비였지만 실질적인 영향력은 미미해졌습니다. 왕비로서 후사를 두지 못했다는 짐, 왕대비로서 권력의 중심에서 벗어나 있었다는 허탈함. 그럼에도 효의왕후는 자신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검소함과 엄격한 예절, 그리고 내명부 수장으로서의 책임을 끝까지 다했습니다. 그녀가 승하했을 때 효의왕후 행장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승하하시던 날 외진 여염의 지엄이도 너나 없이 달려와 울부짖으며 마치 자신들의 어미를 잃은 듯하였다. 이 구절은 단지 문학적 미사여구가 아닙니다. 24년의 중궁 생활, 그리고 21년의 대비 생활 동안 효의왕후는 말 한마디 바깥으로 흘리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사람들은 그 정숙함과 품위를 기억했고 조선왕실이 마지막으로 어진 국모를 가졌던 시절을 회고했습니다. 정조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효의왕후는 그 빈자리를 조용히 메워야 했습니다. 이제 조선의 왕비가 아닌 선왕의 미망인으로서 그리고 어린 순조의 법적 어머니이자 정치적 후견인으로서의 역할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정권은 점차 대왕 대비 정순왕후와 노론벽화로 넘어가고 효의왕후는 대비의 이름 아래 사실상 고립된 생활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따르던 궁인들조차 하나둘 사라져가는 현실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가의 부모나 친척들을 만날 때에도 국정이야기나 인물평가를 절대 언급하지 않았고 사적인 자리에서도 조정의 기강을 해치지 않도록 철저히 조심했습니다. 내전의 말이 궁 밖으로 새어나간 적이 없었다는 기록은 그녀가 그토록 고요한 품위와 절제를 끝까지 지켰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조선 후기 궁궐이라는 치열한 권력의 장에서 이처럼 조용한 존엄을 지킨 인물은 드뭅니다. 효의왕후는 궁중의 법도와 예절을 몸소 실천하며 자리에 맞는 삶을 살아냈습니다. 1821년 3월 9일 창경궁 자경전, 효의왕후는 69세의 나이로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평생을 검소하고 단정하게 살아온 그녀의 임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의 사망은 궁궐을 넘어 전국의 백성들에게 깊은 애도를 자아냈습니다. 그녀의 시신은 곧장 남편 정주의 곁으로 옮겨졌습니다. 정조의 무덤, 화성의 용릉 옆에 새로운 건릉이 조성되어 두 사람은 다시 만났습니다. 살아생전에는 부부로서 자식을 얻지 못했지만 사후에는 조선왕조 역사상 가장 깊은 애틋함으로 회자되는 부부로 남았습니다.